최근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수출 산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방산도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향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위산업 쪽에 있어서의 좀 지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밀떡이라고 하죠. 네. 쌀떡 밀떡 말고요.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세요? 아니요, 전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네. 연초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네. 방산 부분 쪽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방산의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죠.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수출 계약들이 저는 정말로 도장 찍고 확실한 금액을 쓰기 이전까지 그다음에 실제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180대 물량을 제외한 폴란드에서 생산할 800대 물량에 대해서는 변수가 꽤 많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쨌든 이렇게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전략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네. 싸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의 변동성이 혹시라도 발생하더라도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그 중장기적인 모멘텀, 그 산업 자체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최근에 그럼 방산주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뭔가 굵직한 이슈로 인해서 혹은 사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는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새로운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아까 좀 전에 다른 전문가분도 언급해 주셨지만 냉전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부진한 이유, 중국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전서열 3인 낸시 펠로시가 결국은 가겠다, 네. 대만에 가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만 드리자면 네.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갈 것인가? 미국과 중국. 그렇죠. 사이에.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피치를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극단적으로 네. 무력 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뭔가 힘과 힘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올해 겪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급난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공급망에도 전쟁이 펼쳐졌죠. 그렇죠.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냉전이 아니고 냉전이 풀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구체제 무기들, 미사일, 탱크 이런 것들을 안 만들기 시작했죠. 만들 이유가 없었던 네. 거고요. 또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각국이 최소한의 방어력을 제외한 나머지 방어력을 크게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게 냉전으로 가던 가지 않던 이게 국가 간 충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무기를 점검해 봤더니 다 많이 낡고 오래되고 없고 더 중요한 건 만들 국가가 없다는 게 더 핵심 포인트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같은 것 과거에는 탑티어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 과연 그러한가? 생산도 굉장히 미진하고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독일 탱크 같은 거 다시 생산하려면 옛날 장인들 나이 지금 7, 80대 된 장인들 다시 불러와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들릴 만큼 생산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IT와 결부돼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한국 방산의 수출이 그동안은 여러 번 딜은 있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UAE의 천궁을 몇 조 원 단위로 팔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아직 계약에
도장을 찍어봐야 알겠습니다. 폴란드와 관련돼서 지금 2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은 네. 결국은 무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력을 일단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실 폴란드 쪽 말씀해 주셨던 수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수출이 도장을 찍어도 그 후에 뭐 기대해야 될 부분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맞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정말로 확산되려면 수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수출한 상황에서 실제로 전장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장에 투입돼서 네.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T-50과 관련된 부분, 한국항공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 경공격기를 가지고 연습기 수준이었는데 가지고 실제로 필리핀에서 공격을 했더니 성과가 잘 났더라. 그러면서 이제 쓸만한 그런 훈련기 그다음에 소형 전투기를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검증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소련제 무기들을 망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제조도 빨리 될 수 있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180대를 받은 것인데 네. 이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요. 지금 뭐 1000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폴란드가 자신들이 깁스를 흡수해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유럽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한데 과연 물꼬를 터서 정말로 그 1000대 수준까지 팔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보여주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출하기로 한 180대 물량은 뭐 폴란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800대 물량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지 우리의 라인을 폴란드로 옮겨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K2 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 하나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파워팩 논란을 알고 계실 텐데. 파워팩? 네, 1세대는 독일의 파워팩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2세대부터 갑자기 이제 S&T 그룹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의 납품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업이 전차의 엔진과 네. 미션, 냉각 장치를 포함한 그 파워팩을 국산화하겠다라고 했다가 실패해서 아마 그때 해당 종목군들이 급락하고 막 증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미션을 만들지 못해서 국산 엔진에 독일제 미션을 얹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런 독일제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한 민감함, 그래서 우리 흑표 전차에 대해서도 파워팩을 국산화하겠다라는 노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라서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K9 자주포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K9 자주포나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당장 파는 물량에 물꼬를 튼 것은 팩트. 그런데 향후 계약된 그런 물량들이 실제로 그만큼 팔릴지, 그다음에 팔린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지 이제 그 국가에서 폴란드에서 만들게 되는지 뭐 관련해서 뭐 거기에 뭐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관련된 수주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 보면은 마치 내일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지고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위원님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싫어요.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산주 관련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억지력을 위해서라도 방산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각국의 어느 정도의 무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저쪽의 주력 탱크는 뭐고 네. 주력 전투기는 뭐고 주력 해군의 뭐 순양함이나 전투함은 무엇인지 정도의 대략적인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옆에 적성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낮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 힘대힘의 경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에서는 그러면 자신들의 방위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그런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미국이 나서서 지켜줄 수 있는 나토 국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그렇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쪽에 우리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솔직히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탱크가 지금 3.5세대, 3세대 탱크 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동 국가가 과연 이스라엘 무기를 사서 쓸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발생 속에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가온 것이고 또 마침 우리가 누리호를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경공복기긴 하지만 네. 작은 비행기긴 하지만 이런 FA-50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대였고 네. 또 이런 생산량을 제조업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K2 전차, 뭐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런 단어를 군대도 안 간 제가 입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참 좀 우스운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균형이 맞아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련된 산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된 얘기했는데 앞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엄청난 기대감이 있잖아요. 누리호 성공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성공인지에 대한 체감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주산업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멀고 먼 일이죠. UAM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기체 자체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뭐 조비가 약속한 대로 뭐 내년 정도에 실제 모델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위로 날아다니는 것 자체는 뭐 24년 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저런 기체들이 내 머리 위로 마구 날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무 사고도 없으면 괜찮지만 또 사고도 잘 안 일어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도시 위로 마구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다닐 수 있는 활동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거리는 또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UA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잘 될 산업임은 분명하지만 그 체계를 갖추고 법안을 만들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누리호를 성공시킨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이게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 소위 첨단을 달릴 정도의 아주 하이테크 기술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를 성공시킨 건 대단한 일이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 쪽의 방향성을 두고 저는 뭐 투자 관점을 늘려나가는 것은 맞다. 다만 이것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 해당 산업에 대해서 힘을 주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와 관련된 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주 내용을 또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위산업 관련된 중심으로 개편을 했잖아요. 이게 뭐 한화
지주사를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 엄청난 단기적인 에너지가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지금 이 모아놓은 방산업체를 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찢어져 있던 방산업계를 그동안 하나가 계속 모아왔죠. 두산 쪽에 있던 부분도 흡수했고요. 네. 삼성 테크윈의 우주항공 엔진 부분도 흡수했고요. 삼성 탈레스가 갖고 있는 부분도 흡수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찢어져 있던 그런 방산 부분을 하나로 합친 상태에서 하나그룹 내에 또 분열되어 있던 방위산업을 또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로키드 마틴까지 갈지 여부는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규모를 키우고 여러 가지 산업들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 하약 부분과 더불어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앞으로 길게 볼 만한 그런 종목임은 분명하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이슈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 그룹 승계 과정에서 네. 결국은 제조업은 첫째 아들, 그다음에 금융업은 둘째 아들로 가는 그런 후계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들들이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와 네. 그다음에 합병이 필요한 하나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지금 밸류 차이가 워낙 나서 지금 이 두 개를 합병하면 하나주주들이 난리 날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에너지의 가치를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하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주들이나 시장 상황에서 하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어차피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편임도 우리가 인지해 본다면 저는 한화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방산주 관련된 탑픽이 한화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탑픽은 뭘까요? 네, 탑픽은 아까 언급드렸던 두 종목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두 종목 모두 최근에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밸류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면 고점에서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야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그냥 무시하면서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 받고 쭉 올라갈 때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졌을 때 네. 지분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저는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주항공 또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뜨거운 화두였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깊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인포스텍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